난 행복하다고 믿었다. 내 인생에서 아내 미영과의 30년이 전부였다. 아내는 나이보다 동안 외모에 화려했고 모두에게 친절했다. 딸 지연이는 엄마를 누구보다 존경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내의 절반을, 아내의 비밀을,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는 데는 딸의 눈물이 필요했다.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그 순간, 난 깨달았다. 믿음은 깨지면 다시 붙을 수 없다는 걸. 그 파편으로 모두를 베인다는 걸. 새벽 6시, 명예퇴직을 하고 어느 날 아침이다. 33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나고 나는 처음으로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통해 햇살을 본다. 옆에는 여전히 아내 미영이 자고 있다. 48살인데도 그녀는 30대처럼 보인다.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이 여행을 계획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내와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들. 아내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거실에서 여행 팜플렛을 다시 펼친다. 포스트잇을 붙였다. 아내와의 재출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썼다. 아침 9시쯤 미영이와 지연이가 나온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팜플렛을 보여준다. 우리 가족, 여름방학 때 호주 가자고. 지연이가 대답한다. 좋긴 한데 뭔가 어색했다. 딸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걸 놓쳤다. 아내 미영을 봤을 때 그 팜플렛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뜨뜻미지근했다. 마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제 센터는 어땠어? 요새 일이 좀 많아? 내가 물었다. 응, 요즘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녀의 대답은 늘 그 정도였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요가 센터에서의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신규 회원이 많아진다는 게 이상할 건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선반 위의 사진들을 정렬했다. 결혼식 사진, 지연이가 태어난 날, 가족여행. 모두 우리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실제로 행복했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나? 밤 늦게 미영이가 들어왔다. 늘처럼 피곤한 표정이었다. 오늘 회의 오래 했어? 응, 센터 일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카페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남자 향수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설마라고 넘어갔다. 미영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니까. 아침에 화장을 다시 한다거나 향수를 뿌린다거나 원피스를 입고 센터에 간다거나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명랑했다. 화려했다.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이상형 커플이야. 딸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걸 알았다. 그때만 해도 난 그 말을 믿었다. 난 행복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딸은 뭔가 알아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딸의 질문이 시작될 거였다.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버릴 거라는 걸. 난 몰랐다. 퇴사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정도 되니까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요가 센터에서 돌아온 미영은 항상 피곤해 보였다. 신체 일은 정말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요새 딸 지연이가 이상했다. 엄마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마치 뭔가 캐내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게 자꾸만 무언가를 묻고 싶어 했다. 저녁 때쯤 지연이가 거실에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딸이 옆에 앉았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냥 나를 보고만 있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왜 그래? 요새 표정이 이상하다. 내가 물었다. 딸의 눈이 흔들렸다. 아빠는 엄마를 믿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답했다.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답변을 듣고 모든 고민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내가 다시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것도 사춘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23살이 되었어도 딸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연이는 자주 엄마를 관찰했다. 나는 그걸 봤다. 엄마가 외출할 때 지연이의 눈이 따라갔다. 엄마의 옷차림을 본다. 엄마의 가방을 본다. 엄마의 향수 냄새를 맡는다. 심지어 엄마의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는 것까지. 딸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졌다. 하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왜일까? 아마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부재가 늘어났다. 센터 일이 늘어나서라고 했다. 신규 회원이 많아져서라고 했다. 개인 지도가 많아져서라고 했다. 모두 타당한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가 말하고 있었다. 뭔가 크게 틀렸다고. 미영의 옷도 달라졌다. 집에선 편한 옷을 입었지만 센터에 갈 때는 다양한 원피스를 골랐다. 화장도 진해졌다. 향수도 자주 뿌렸다. 아내는 센터의 신규 회원들도 만나야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은 더 심각해졌다. 내가 그 눈빛을 봤을 때 마음이 철렁했다. 딸이 자신이 아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버지를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그 갈등을 외면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묻지 않으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모르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믿으려 했다. 아내는 센터에서의 일이 바빴다. 딸은 엄마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내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시간쯤이면 이미 오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5년. 지연이가 처음 의심했다는 그 순간도 이미 5년이 지나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딸은 알고 있었다. 아내는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은 곧 끊어질 거였다. 딸의 눈물로. 아침에 미영이가 외출했다. 늘처럼 센터 가는 옷을 입고 늘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게 웃으며 다녀올게. 지연이가 엄마를 봤다. 그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내 아내 미영, 모두에게 친절하고 화려한 그 여자. 나는 여전히 그녀가 센터에 가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딸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모른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몸서리치고 있었다. 아직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모르는 게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도. 그날 밤은 늦었다. 미영이가 돌아온 게 자정을 넘겼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만 계속 켜져 있었다.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미영이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오늘 회의 오래 했어? 내가 물었다. 미영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응, 센터 일 때문에.
그런 대사는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걸렸다. 냄새였다. 카페의 냄새가 아니라 남자 향수 냄새. 그리고 미영이 입고 있던 원피스. 센터에서 요가를 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었다.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한 옷이었다. 내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미영이 내 눈과 마주쳤다. 뭐? 살짝 방어적이었다. 아니, 그냥.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카페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두 잔의 커피가 적혀 있었다. 한 잔은 아메리카노, 한 잔은 카페라떼. 이거 뭐야? 내가 집어들었다. 미영이가 빠르게 다가와 내 손에서 빼앗았다. 아, 그거. 센터 회원이랑 커피 마시고 왔어. 요가 상담을. 너무 빠른 설명이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센터에서 상담 안 하고 그 사람이 센터 근처 카페를 선호해서 그 말도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이미 여러 번 이런 대화를 해봤나 싶었다. 하지만 향수 냄새는 여전했다. 남자 향수였다. 내가 쓰지 않는 향수였다. 옷도 왜 이래? 센터에서 이런 옷을 입고 요가를 해? 나는 물었다. 미영이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요가복은 따로 챙겨 입었고 이건 그 전에 뭔가 있어서 또 설명이었다. 뭐가 있었는데? 아, 센터 부근의 쇼핑몰에서 신규 강사님들과 팀 회의가 있었어.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고 갔던 거야. 모든 게 맞물렸다. 모든 설명이 타당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크게 틀렸다고. 미영이 욕실로 가려고 했다. 나 씻고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기다려. 나는 그 순간을 놓치기 싫었다. 너 뭐 하는 거야? 정말? 미영이가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이 싸늘했다. 뭐? 센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말했다. 미영이의 얼굴이 일순간 경직됐다. 마치 내가 진실에 닿았다는 듯.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다.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다. 센터가 아니면 내가 어디가 있어? 내 일정을 다 알잖아. 그러긴 한데 당신이 퇴직했으니까 내가 좀 더 센터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그 말은 일리가 있었다. 내가 퇴직하면서 가정의 경제는 전적으로 미영에게 달려 있었다. 센터에서의 급여와 개인 레슨비. 그게 우리의 생활비였다. 그건 알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이 향수는 뭐고 이 옷은 뭐야?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여자잖아. 때로는 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향수도 쓰고 싶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말에 나는 답이 없었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지나치게 의심스러운 남편이 되는 건가? 미안해. 난 그냥 미영이가 나에게 안겼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나 봐. 그 말도 맞았다. 나는 실제로 시간이 많아졌다. 하고 싶은 게 없었다.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 공백 속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나는 인정했다. 이제 자자. 내일도 일찍 가야 돼. 미영이가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침대에 누운 후 나는 천장을 봤다. 미영이는 옆에서 이미 깊은 잠에 들었는지 호흡이 깊었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은 지우지 못했다. 그 향수 냄새는 여전히 내 코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원피스. 그리고 카페 영수증. 두 잔의 커피. 모든 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으면 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설마라고 중얼거렸다. 설마겠지. 아내는 선한 사람이다. 아내는 모두에게 친절하다.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거실에서 지연이가 나를 본다. 딸의 눈빛이 싸늘했다. 딸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도 나처럼 외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건가? 그 밤 침대 속에서 나는 자지 못했다. 미영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 가슴 속 무언가가 천천히 부러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아직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금이 얼마나 깊을지를, 그리고 그 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나는 계속해서 미영을 관찰했다. 그녀의 외출, 그녀의 옷, 그녀의 향수.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다. 모르면 괜찮을 것 같았다. 지연이는 나를 자주 봤다. 그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마치 내게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난 눈을 피했다. 딸과의 깊은 대화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영이가 센터에 나갔다. 지연이는 집에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양손으로 접시를 닦으면서, 그 무의미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걸 느꼈다. 딸의 존재감이 다르다는 걸. 마치 큰 각오를 한 듯. 아빠, 지연이가 말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접시를 닦고 있었다. 응? 엄마 다른 남자 만나. 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그 말이 선명했다. 내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다. 물론 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떨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호텔 나오는 모습도 봤고, 지연이가 계속 말했다. 차에 같이 타는 것도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렸다. 아니, 전신이 떨렸다. 언제부터?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엄마가 처음 말할 때 엄마가 부탁했어.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내 딸이 얼마나 오래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나? 얼마나 오래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나? 언제부터야? 내가 다시 물었다. 5년 전부터. 그 순간 내 인생 30년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은 것 같았다. 5년. 그건 지연이가 18살일 때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준비하던 때. 그 시간에 딸이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 내가 묻는 동안 아내는 계속 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호텔이 어디야? 그 남자는? 나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강남 쪽 호텔. 차량 번호도 봤어. 남자 이름도 들었고, 딸은 모든 걸 본 것 같았다. 너무 명확하게.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물었다. 그건 비난이 아니었다. 혼란이었다. 지연이가 목이 메었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 처음엔. 뭐라고? 너는 아빠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마. 엄마 인생도 있으니까 용서해 줄래라고. 내 딸이 맺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자꾸 나가는 거 봐도 모르시고,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봐도 모르시고.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엄마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말한 거구나. 내가 말했다. 지연이가 나를 안았다. 아버지를 껴안았다. 내 딸이 얼마나 오래 이걸 들고 있었는가. 얼마나 오래 엄마의 비밀을 지키려다가 아버지의 무지를 보며 괴로워했는가. 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다. 그 분노는 아내를 향한 것이었다. 우리 딸을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 우리 딸에게 거짓을 강요한 것에 대한 분노. 누구야? 그 남자는? 나는 물었다. 장민철이라고. 40대 남자. 엄마가 뭔가 사업이나 뭐 그런 걸 하는 남자라고. 장민철. 그 이름은 이제 내 인생에 칼을 들이댄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 다른 거 본 게 있어? 차 안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 호텔 로비에서 손잡는 것도 봤어.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다. 미안해, 아빠.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이렇게 늦게 말해줘서. 아니다. 잘했어. 내가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렇다. 아내가 날 속였다. 우리 딸을 협박했다. 그리고 5년을 속였다. 내가 접시를 다시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물에 잠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인생이 물에 잠길 것 같았다. 지연이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너는 잘했어. 엄마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 나는 미영이를 기다렸다. 저녁 6시쯤 그녀가 돌아왔다. 센터에서 다녀왔어. 늘처럼 밝은 목소리로, 늘처럼 웃으면서. 나는 그 얼굴을 봤다. 그리고 느꼈다. 그 얼굴이 내가 30년을 사랑했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아니다. 그 얼굴은 같은데 그 얼굴 뒤에 마음이 다르다는 걸.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딸을 위협한 마음. 지연이가 얘기했어. 나는 말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5년이라고. 그 순간 내 아내의 표정이 변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결국 알았다는 걸 깨달은 표정.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는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아닌 척 화장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 옆에서 천장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를 직접 붙잡고 따라갈 수도 없었다. 새벽 3시쯤 나는 일어났다.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다. 그리고 미영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색상별로 정렬된 옷들 사이에 나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 보관하지 않는 것들을. 핸드백. 여러 개의 핸드백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를 열었다. 가을과 겨울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가방.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호텔 스파 이용권, 그리고 카드, 손글씨로 쓰인 카드.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어요. 손글씨는 남자의 것 같았다. 각진 획, 깔끔하지만 급한 느낌. 나는 그 카드를 봤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이건 딸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미영이는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가방의 다른 곳을 뒤졌다. 사진. CCTV 캡처본처럼 보이는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미영이와 한 남자. 뒷모습이었지만 남자의 팔이 미영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내 아내의 허리를. 나는 사진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호텔 스파 이용권. 그리고 다음엔 더 오래. 그건 뭘 의미하는가? 정기적인 만남, 정기적인 투숙, 혹은 더
나는 모든 걸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 전체를 들었다. 증거. 이제 내 손에 증거가 있다. 그날 아침 나는 미영이의 외출을 기다렸다. 센터에 늦을 것 같아. 신규 강사 교육이 있어. 아내가 말했다. 알겠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어. 나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다. 아내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영이가 나갔다. 나는 곧장 핸드폰으로 호텔 주차장의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호텔은 강남에 있었다. 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로비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왔다. 회의를 마친 사업가들,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인 관광객들, 그리고 불륜 커플들. 나는 그들을 봤다. 어떤 커플은 자신들의 관계가 숨겨져야 한다는 걸 아는 듯 조심스러웠다. 다른 커플은 뻔뻔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호텔에서 거짓을 쌓고 있는가. 밤이 되었다. 오후 6시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영이가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40대 남자가 있었다. 장민철이라고 지연이가 말한 그 남자. 그들은 커플처럼 껴 있었다. 미영이의 손이 남자의 팔을 감싸고 있었다. 손에는 호텔 투숙권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로비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미영. 나는 소리쳤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자도 멈춰섰다. 누구? 남자가 물었다. 나 정우. 미영의 남편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장민철이 미영이를 막아서려고 했다. 이 모습을 우리 딸이 봤다. 내가 말했다. 얼마나 무너졌을 줄 알아? 그 아이가? 미영이의 입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호텔 로비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5년을 우리 딸에게 거짓을 강요했어. 엄마의 비밀을 지키라고.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 내가 뭐라고 할 말 있어? 나는 물었다. 5년을 우리 딸에게 이 짐을 지웠어. 그동안 우리 딸은 얼마나 괴로웠는데? 미영이가 입을 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봤을 때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 뒤는 낯선 사람이었다. 집에 가자. 나는 말했다. 우리 딸 앞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미영이는 나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연이와. 나는 딸을 불렀다. 지연이가 일어났다. 그 표정은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된 느낌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듯. 세 사람이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나는 가운데, 지연이는 한쪽, 미영이는 다른 한쪽. 말해. 왜 이 짓을 했어? 내가 미영이를 봤다. 그녀는 입을 떼지 않았다. 엄마, 제발. 지연이가 미영이를 봤다. 그 눈빛은 간청이었다. 미영이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에게 남편이었지. 남자는 아니었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인 것 같았다. 뭐라는 거야? 내가 물었다. 33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넌 나를 아내로만 봤어. 밥을 해주는 아내, 빨래를 해주는 아내. 미영이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넌 나를 한 여자의 심장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내 물음에 미영은 당신은 나에게 여자가 아닌 집안이라는 기계였던 인생이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쳤어. 그런 인생. 지연이가 일어섰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을 이용했어? 내가 외쳤다. 5년을 우리 딸이 너의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어.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미영이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자기 정당화만 있었다. 내 인생이라도 내가 찾고 싶었어. 그게 가정을 버리는 거였다는 생각은 못했나? 내가 소리쳤다. 당신이 버린 건 가정만이 아니야. 딸의 신뢰도 버렸어. 지연이가 방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오열하는 딸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영이를 봤다. 넌 뭐하는 여자야? 미영이가 일어섰다. 난 그냥 나도 살고 싶었어.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었잖아. 우리한테 말하고 우리와 함께 풀어갈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거짓을 선택했어. 그리고 딸까지 거짓에 끌어들였어. 나는 일어섰다. 넌 이 집을 나가야 해. 뭐? 미영이가 나를 봤다. 지금 당장 짐을 싸. 하지만 우린 30년이 뭐가 되었어? 넌 30년을 거짓으로 채웠어. 나는 침실로 갔다. 미영이가 따라왔다. 우리 얘기를 더 해보자. 혹시 넌 어디로 갈 거야? 그 남자한테? 내가 물었다. 미영이가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 가. 내가 선택한 그 남자한테 가. 미영이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자기 책임이었다. 그녀가 직접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거실에는 미영이의 짐이 쌓였다. 옷, 화장품, 그리고 몇 권의 책. 48살의 여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 가기 전에 지연이를 봐. 내가 말했다. 미영이가 지연이의 방으로 갔다. 지연아, 엄마가. 가지 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제발 가시지 마세요. 미영이가 그 문 앞에서 멈춰섰다. 하지만 결국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새벽이 되었다. 미영이가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미영이가 혼자 열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차의 엔진음이 들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나고 내 집에는 침묵만 남았다. 지연이가 방문을 열었다. 울음을 그친 얼굴로. 아빠, 우리 딸이 잘했어. 내가 말했다. 넌 충분히 해줬어.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비밀을 지킬 필요 없어. 지연이가 나에게 안겼다.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웠는가. 그 생각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이 순간을 견뎌야 했다. 내 인생의 반이 무너진 이 순간을.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났다. 침대에는 미영이가 없었다. 어제의 일이 현실이었다. 지난 30년의 결혼이 끝났다. 나는 샤워를 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감정은 나중이었다. 지금은 할 일이 있었다. 나는 은행으로 갔다. 공동통장을 단독통장으로 변경했다. 30년을 함께 모아온 돈. 그중 절반은 법적으로 미영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만 남겼다.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은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와 함께하게 했다. 그 남자가 부양하게 했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혼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부인분과 합의하셨나요? 앞으로 해야죠. 변호사는 내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므로 나에게 유리했다.
5년의 외도, 딸을 협박한 증거, 충분했다. 나는 미영이의 카드들을 정지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들도, 그녀가 센터 지원을 받는 계좌도 정지했다. 센터는 미영이와 함께 운영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이름이 더 크게 등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미영이의 지원금은 이제 중단합니다. 개인 레슨비만 정산하세요. 왜 갑자기? 개인 사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미영이가 센터에 갔을 때 그 지원금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마도 황당할 거다. 하지만 그게 그녀의 선택의 대가였다. 하루가 지났다. 미영이가 전화를 했다. 정우 씨,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대신 법무사와 이혼 합의서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은 최소, 위자료도 최소,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지연이는 이미 23살 성인이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연이의 의견을 물었다.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살 생각은 없어. 딸은 명확하게 답했다. 그 다음 미영이가 집 앞에 나타났다. 정우 씨, 한 번만 얘기하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당신 카드가 막혔어. 뭐 하는 거야? 미영이가 외쳤다. 센터 지원금도 안 들어왔고 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인생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미영이가 말했다. 내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서명해. 미영이가 서류를 봤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이게 이혼 서류야. 확인하고 서명해. 정우 씨,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30년을. 너는 선택했어.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 내가 말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이거야. 미영이가 그 서류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마도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거짓말도 미안함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잃은 게 얼마나 큰지를. 장민철 씨한테 가. 그 남자가 너를 부양하게 해. 내가 말했다. 우린 끝이야. 미영이가 며칠 뒤에 연락했다. 장민철이가 날 도와주지 않겠대. 그 말에는 절망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호텔에서 들켰으니까 끝내자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남자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미영이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센터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카드도 통장도 보험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이가 원룸에 들어간 거라고 했다. 강남 근처 작은 원룸. 아마도 장민철이가 주지 않았을 거다. 자기 돈으로 마련한 공간.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를 돕지 않았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다. 그녀가 내 딸을 속였으니까. 그녀가 30년을 거짓으로 채웠으니까. 이제는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 책임이라고. 지연이는 나의 곁에 있었다.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그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그 감정들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미영이를 지울 수 없으니 그 공간을 채우기. 미영이의 거짓을 되돌릴 수 없으니 새로운 진실을 만들기. 3개월이 지났다.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꾼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미영이를 찾지 않는다. 습관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다. 함께하던 모든 것들이. 지연이와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나는 산책을 하고 지연이는 취업 준비를 한다.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본다. 대화도 한다. 옛날 같은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그것도 치유할 거라고 믿는다. 어느 날 지연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생각해 봤다. 정말로 궁금한 거야? 아니었다. 안 궁금하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잖아. 지연이가 말했다. 그렇긴 한데. 아빠는? 나는 딸을 봤다. 너는? 나도. 안 궁금해.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결과였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선택한 결과.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미영이의 상황은 파국이었다. 센터는 폐업했다. 내가 지분을 다 회수했으니까. 그녀는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다. 강남 테헤란로 근처의 작은 원룸. 혼자. 나중에 그녀를 본 사람이 있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던 모습. 밤 10시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게 다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작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영이에게서 정우 씨, 나 힘들어. 나는 그 전화를 끊었다. 난 너한테서 들을 게 없어. 차라리 냉정한 게 더 나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우편이 왔다. 미영이의 필체로 쓴 편지. 나는 봉투를 보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연이가 물었다. 아빠, 뭐야? 엄마 편지.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그대로 휴지통에 버렸다. 아빠, 읽을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모두 지난 일이야. 모든 것이 다. 하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 편지를 본다. 그리고 그 봉투에서 한 문장만 엿본다. 가정을 버리고 내 인생을 찾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 인생은 그 가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다. 너무 늦었다. 깨닫기에는 지금은 평온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행복하지 않지만 평온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연이는 최근 회사에 입사했다. 작은 회사지만 딸이 행복해 보인다. 아빠, 월급 받았어. 그렇게 말하며 밥을 사주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너는 너 인생을 살아. 그게 최고야. 그렇게 딸은 자라가고 있다. 엄마 없이. 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딸이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만약 내가 더 일찍 의심했다면, 만약 내가 딸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설마라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아니다. 결국 미영이의 선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33년을 함께 산 남편으로서도, 55살의 남자로서도, 때로는 사랑도, 시간도,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거짓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으면, 믿음은 깨지면 다시 붙을 수 없다. 그 파편으로 모두를 베인다. 우리 딸도, 나도, 그리고 결국 그 여자 자신도. 가정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였다. 나는 이제 안다. 완벽한 가족 같은 건 없다는 걸. 그 뒤에는 늘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는 건 항상 너무 늦는다는 걸. 오늘도 아침이 온다. 지연이가 일어나 밥을 먹으러 온다. 나는 밥을 푼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이 순간을, 딸과 함께한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뿐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난 30년의 거짓보다는 30년 뒤에 몇 년이 얼마나 더 진실할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